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페인 편으로 옵니다. 다시 이제 유럽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우리 남미와 중남미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주 반복적으로 나왔던 것이 브라질을 제외한,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했고, 그 나머지 중남미와 남미는 거의 다 스페인으로부터 1821년 뭐 30년 이때 독립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퀘션이 생긴 것은 도대체가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기에 이 남미와 중남미 이렇게 대부분 식민주 이 나라를 건설하느냐. 또 이제 스페인에서 쓰고 있는 언어를 스페니쉬라 그러잖아요. 이게 저 에스파뇰이라고 이제 그 원 말음은 입니다만은 어떻게 그 에스파뇰이 이 세계에서 영어 그리고 중국어 다음으로 이 스페인 언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대체 그 저력과 힘이 어디 있는가 이게 대해서 우리 스페인을 연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에, 또 스페인에 우리 직접 가보면 느끼시지만은 영국이 세계를 점령하고 많은 식민지 국가 가지기 전에 이 스페인이 제일 많이 가졌던 나라거든요. 24개 나라가 이 스페인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지 이제 그 스페인 우리 또 스페인 하면은 무적 함대라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영국 이제 전쟁과 함께 그 무적 함대가 파기가 된 이후로 그다음 영국 세상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 스페인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 성경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나라가 또 스페인이기도 합니다. 스페인 하면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어떤 목표가 스페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를 쓴 목적이 이제 내가 이 아시아권은 대충 어디 다니며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이제 이 지중해 제일 끝자락인 그 당시 세계관은 지중해 끝이 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큰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 맨 끝나라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 그러니까 남쪽에 아니 서쪽에 땅끝 나라가 바로 스페인.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의 한문의 표시예요. 그래서 이 스페인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했는데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 이 다시스가 바로 지중해 맨 끝자락에 있는 항구인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 항구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페인은 또 우리 성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스페인은 왕국입니다. 이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고 면적이 우리 한국의 5배가 되는 55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은 그 자체가 에스파냐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에스파냐. 그 영토가 이베리아 반도에 걸쳐 있는데 이베리아 반도라는 것은 이제 그 유럽의 제일 남단 쪽의 끝자락인 이 반도를 얘기하죠. 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 나라가 스페인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은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두 나라 또 있는데 이베리아라는 이 곳은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고대 명칭 히브리어에 있는 HEBREW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베리아라고 얘기를 한 만큼 여기는 특별히 그 단지파가 이쪽에 와서 그 득세를 부렸던 나라고 이 단지파의 만행이 이제 종교 재판을 위시해서 예수회 그리고 또한 각 나라 이렇게 그 제국주의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쳤던 이런 역사도 여기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이 이름 자체도 히브리 그런 이름과 연관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라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는데 우리 성경의 지도를 보십시오. 스바나라고 우리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이 스페인 이거는 이스라엘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옆바로 건너가야 항구가 있죠. 옆바 항구에서 지중해를 파고 제일 끝쪽에 가면은 다시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정확한 이곳이 어디냐고 얘기하지만은 이 다시스가 옛날 항구 그 흔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중해 이 끝자락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중해 이걸로 유람선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 유람선이 정박을 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그 다시스 지역이 이제 이 끝자락 여기 있다라고도 알려지는데 그 정확한 위치는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지형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지 요파 안에서 가는 선편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당시는 지구의 제일 서쪽 끝이 바로 이 스바나에 있는 다시사라고 생각했던 때이기 때문에 요나가 이곳으로 이제 도망을 이제 했고 또 열왕기상 22장 4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려 하였으나 여호와가 그 배를 파성케 하시니 가지 못했다라는 구절이 나올 정도로 이 다시스가 성경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사명에 도망하여 이렇게 갔던 곳 요바에서 다시스까지는 2,500마일 정도 됩니다. 요바에서 저 니느웨까지는 550마일 정도 되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시스로 가려다가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지중해에서 여기서 이제 그가 도중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 그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갔던 항로를 살펴보면 쭉 다세스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 다세스에서 남쪽으로 저 대서양으로 향합니다. 대서양으로 쭉 가면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 끝자리가 이제 희망봉이 있어요. 그 남아공에 희망봉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들어갑니다. 인도양으로 들어가서 페르시아만으로 올라가지고 이 물고기가 그 페르시아만에서 두 강이 합친 부분이 있죠. 이게 오늘날 쿠웨이트입니다. 이 쿠웨이트는 위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합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바다에 이렇게 잠식이 돼가지고 그 오늘날 쿠웨이트의 유전밭을 이루고 있는 곳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강을 따라 올라가는 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중류 지방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가장 큰 성읍인 니누에 성읍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3일 만에 그곳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이 최초 이 저 스페인을 거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반등한 것이 콜럼부스 1492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역사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미 요나가 벌써 이 콜럼비스보다도 훨씬 앞서가지고 이미 벌써 이 항로를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갔던 곳이 굉장히 그 먼 거리를 3일 만에 초속으로 간 거죠. 이 물고기. 그래서 이 니누에서 확 통해서 냈던 곳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요즘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그 스페인의 국왕은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이 1968년생이니까 이제 50 얼마가 됐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후안 카르로스 1세입니다. 이분이 참 유명한 그런 국왕이었죠. 그래서 현재 국왕은 2014년 6월 19일 날 즉위했는데 펠리페 6세로서 스페인의 현 국왕은
2014년 6월 19일 이날 또 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 아버지 친부인 후안 카르로스 1세 양해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의정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푸틴과도 그가 아주 젊었을 때 왕세자라 있을 때에 만났던 회담 사진이 있더라고요. 또 여기는 칠레 대통령 방문할 때 2011년에 만났 아주 젊은 그 당시는 국왕 시절입니다. 자, 우리 스페인 하면은 수도가 마드리드입니다. 마드리드의 야경. 참 여기 가보면 과연 참 세계를 제패했던 스페인답게 규모가 참 웅장합니다. 스페인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711년에 이제 이슬람 영향권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1492년에 이슬람의 타이파라는 국가가 마지막 국가였어요. 이슬람의 영향권은. 그리고는 이 그라나다 이 제국이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1492년부터 캐토릭의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캐토릭 가운데서도 예수회는 아주 캐토릭 가서도 그 악질이죠. 그 문화가 여기서 이제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나라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가톨릭의 그 명물은 그렇게 썼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이 가톨릭의 예수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세력에 있는 핵심 멤버들이 여기 단지파가 이 나라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콜럼부스 파견한 사람도 그 유대인인 이사벨 여왕, 그 단지파 여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페인의 많은 그 왕조, 이게 까를로스르며 이런 왕조가 이 단지파의 그런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어, 댄 브라운의 그 이제 다미치 코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많이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서 이 단지파들이 프랑스 메로빙걸 그걸 위치로 이제 오스트리아며 또한 이제 이런 스페인이며 또 프랑스며 이런 그 왕국의 독일이며 이런 데 이제 퍼져서 영국까지 퍼져 있는 이런 이 단지파의 후예들 그들의 뿌리에 대한 것이 이게 댄 브라운의 그 책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게 단지파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던 그 후예들이라고 그렇게 막 거짓으로 이제 그게 옛날 영지주에서 했던 주장을 막 소설화했던 것인데 그 이제 뒤집어 놓고 보면은 다 이제 이 단지파들의 못된 짓 했던 그런 역사가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이런 스페인 이런 악정의 그 역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16세기에서 17세기 중반까지 150년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됐고 넓은 해외 이런 영토를 갖는 제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그 식민지 그 영토는 캘리포니아, 오늘날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파나코네에 이르기까지 아주 뭐 남미 저 끝까지 다 스페인의 그런 영향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남미, 중남미에 다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모든 광장 문화가 있다, 캐토릭 문화다. 그 캐토릭의 광장 문화라는 것은 꼭 보면 중앙에 대성당을 세우고 그 옆에 시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저 마켓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지가 설립되는 이 또 학교가 있고 이런 광장 문화가 전부 다 스페인 여기서 나온대. 그리고는 여기서 있는 회화, 건축 같은 문화, 또 문학과 철학 여기서 다 여기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잉글랜드, 또 스웨덴과의 전쟁을 벌이고 유럽 각국의 정치에 간섭하는 등 이 스페인의 그런 막강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가 단지파예요. 이게 저 단지파들은 참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이 바알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그걸로 가다가 그까지 부족해가지고 크레타스에 가가지고 만든 것이 헬레니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관계되는 스파르타라든가 아테네 그 문화라든가 또 이제 이런 많은 것이 이 단지파의 문화가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헬레니즘. 그래서 이거를 세계화시키고 퍼뜨린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더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이 다 단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만큼은 전쟁이 없이 아주 형제로 아주 추앙을 받고 그들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어느 책자에 나와요. 거기서 제가 다 봤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 알렉산더가 퍼뜨렸던 그때 이 모든 문화가 오늘날 모든 학술 문화 이게 다 이 그리스 말로 이게 학술 표준화가 됐고 또 헬라어가 이 세계 전체 그 당시 학문 전문 용어가 돼가지고 우리 뭐 의학, 법학, 신학 모든 용어들이 여기에서 다 나왔던 기원이 그 알렉산더 그 세계 문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단지파 문화가 이 세계 퍼진 인본주의 문화로 오늘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리고 이 언제나 신학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영지주의 이런 것으로 이제 돼 있는데 좌우지간 이 스페인이 그 주역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1480년에서 1530년 사이에 기독교인들을 2천 명이나 죽였습니다. 이거는 국교, 이 캐토릭이 이 신교, 개신교인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1540년부터 1700년까지는 826만 명, 여기 저 826명이 아니고 826만 명이 처형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종교 재편이라는 그런 인퀴지티오라고 유명한 스페인 하면은 종교 재판 단두대 불러서 사람 죽이고 못 살게 꾸렸던 그런 이제 아주 악명 높은 이것이 가톨릭 가운데서도 예수회가 그 짓을 했어요. 이 예수회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이게 사람을 아주 그 못되게 만들어서 캐톨릭에서도 화이트 pop과 블랙 pop으로 있잖아요. 화이트 pop은 그냥 우리가 보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선출직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을 뒤에서 조정하는 것이 블랙 pop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뒤에서 다 막고 조정을 합니다. 이 블랙 pop에 해당되는 이것이 예수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회는 이 사베라라는 선교사가 보내져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우리 일본까지 와가지고 사베르가 이렇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브라질 위시에서 온 남미가 이 예수의 이 캐톨릭으로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미의 캐톨릭 교회 가보면은 일반 캐톨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미신적이고 그리고 뭐 신부들도 마음대로 막 그냥 그 애기들 막 낳고 또 이렇게 교황청의 그런 지시하고는 조금 별개로 움직이는 남미 그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의 캐톨릭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퍼뜨린 것이 단지파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스페인에서 퍼뜨린 그런 이상한 카톨릭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디오라는 원주민과 또 결합해가지고 토착적인 그런 캐톨릭도 만들어내고 이랬던 것인데 이들이 이제 자기들을 떠나놨던 뭐 자기 집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을 큰 집인 이 캐테고리로 불러들여서 말 안 들을 때는 종교 재판하는 걸 딱 쳐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 흘림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침략에서 나온 책인데 이렇게 해서 캐톨릭 교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것이 8천만 명. 우리 요즘 남북 다 합쳐도 8천만이 잘 안 되죠. 해외 동포까지 합쳐서 겨우 한 8천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인구를 종교 재판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했어요. 이 종교 재판이라는 게. 그 레틴 말로는 인퀴지티오라고 그러고 영어로 쓰는 여기에 n이 하나 더 붙여서
인퀴지션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캐토릭 개종 안 한다고 이렇게 죽여대는 뭐 목을 자르고 또 목 매달아가 죽이고 심지어는 또 굶겨서 죽이고 십자가 처형에 이렇게 달려서 죽이고 이렇게 대형적으로 화형해서 죽이고 너무나도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이 칼빈의 우리 기독교 박물관 우리 정성도 박사님 거기에 자로 있는 거기서 이제 이거를 따기도 했는데 그때 이 항상 이제 개혁 운동을 일어났을 때도 바로 이런 종교 재판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처형이 됐고 또 우리 개혁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분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처형들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이단 교리를 포기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모토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에 보면은 이 단두대라고 있는데 길로틴이라고 이것도 프랑스 말로도 읽습니다. 길리틴이라고 있는데 이런 단두대 거기 놓고는 공개적으로 그냥 목을 잘라요. 이게 칼이 내려와가지고 이런 여러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종교 재편하는 명목으로 죽였습니다. 처음에 이게 단두대가 시작될 때는 기독교인들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남아있던 잔재 이슬람 교도들을 죽이는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 교도를 어느 정도 죽이고 나서는 이 가톨릭의 제일 저항 세력이 되고 있는 개혁 성도들 그분들이 이제 피해를 더 많이 받던 것이죠.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진원지가 스페인이었다. 이렇게 사람을 여기 놓고는 이제 이거를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 육체가 말이죠. 완전히 꽈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뭐 피 정도 흘리는 정도가 아니죠. 이게 뭐 뼈까지 이렇게 얽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사람을 우리 인체를 우리가 뭐 아침에 먹는 이게 그 베이컨처럼 만드는 이런 고문과 학대 이런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죄수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학대하고 이런 풍조가 전부 다 이게 예수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황청에 갔을 때에 저 로마에 있는 어떻게 하다가 거기 문서를 제가 구했습니다. 예수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봤더니 깜짝 놀라겠어요. 요 수법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거 할 때 취조했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배워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도 민주화 운동할 때 박총철이가 고문치사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방법이 그대로 이 사람들이 모방이에요. 지금 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이 못된 것은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지파의 참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 요한 칼빈 그게 그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목말에 달아 있는 분들이 다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다 굶겨 죽이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그리고 며칠씩 이렇게 나무에 달려 있는 이런 못된 짓을 종교 재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도 해서 위그노파 제압하는 데 쓰고 또 이렇게 독일에서도 이 짓을 하고 영국에서도 마녀 재판을 열고 미국에서도 그런 마녀 재판 이런 영향을 미쳐가지고 세계 그래서 스페인 이단 신문수의 문장이 이거예요. 십자가 좌우에 나무 가지와 칼이 그려져 있습니다. 1478년부터 정식으로 운행했죠. 스페인 왕국에서 있었던 이단 신문소. 아라곤 왕국의 베르난도 2세와 카스티아 왕국의 이세벨 1세가 결혼함으로써 하나의 왕국이 된 스페인. 이세벨 1세 이 여왕이 결국 그 콜로문서를 페루 횡단할 때 보냈던 자금을 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단지파 그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교황 식스토 4세에 의해서 청원하여 독자적인 종교 재판을 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뭐 거기서 허락을 받았기보다도 허락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 블랙pop이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스페인 종교 재판이 147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1834년 이세벨 2세, 이세가 아니고 2세에서 이것이 공식으로 스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한 400, 한 50년입니까? 이런 참 동안 이 문장을 걸고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펠리페 2세, 이분은 메리 1세 여왕의 남편이었죠. 이 사람 있을 때가 스페인이 세계 제일 많은 식민지를 확보했던 전성기 시대 인물입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빅토리아 여왕 그 시절. 여기는 펠리페 2세 이때 시대입니다. 이때 이분이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전성기를 누볐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함대, 무적함대라고 그럽니다. 이 무적함대예요. 1551년에 레바톤 해전에서도 크게 승리했던 대단한 그 위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복을 다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여기도 이게 일부가 스페인도 땅이었잖아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게 1588년 7에서 8월 전쟁 이때입니다. 위대하고 가장 축복받은 함대, 무적 함대라고 했습니다. 이게서 이제 이 공작의 지휘하에서 영국 상대로 출항했던 에스파냐의 함대였죠. 흔히 영국과 에스파냐 전쟁이 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 이들이 아주 그 영국 함대의 교전에서 70배는 세척에 불과하고 나머지 배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비천두 손실로 침몰하여 무적 함대가 이제 그쳐지는 이 연대였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활발했던 무적 함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범선들이 이렇게 전투에 강해서 이 스페인 하면은 그 당시에 아주 위용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패전을 했죠. 그리고는 남미 전쟁에서 독립 다 나라들이 그 당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에도 져가지고 이제 미국이 또 독립하게 되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패전을 기점으로 스페인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침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 이제 화가 그린 그림인데 1808년에 있었던 전쟁의 모습. 이때만 해도 아주 스페인이 굉장히 아주 활발했던 그런 시대의 그림입니다. 그 요즘 오늘날 이제 이 스페인은 최근에 군사 독재 그것이 물러가고 민주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안정을 찾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그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지금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지금도 유럽 연합 국가에 이제 소속이 돼 있고 이제 오늘날 스페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969년도에 프란시스코 프랑코 이분이 이제 군부 독재 시절이었죠.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1세는 민주화 때에 선출됐던 국왕과 소피아 왕비입니다. 이분 이제 아들이 지금은 1914년부터 국왕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24개국인데 아시아권에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지금도 스페니쉬를 쓰고 있고 영어하고 그 나라 본래 날하고 짬뽕돼서 이렇게 그 카탈로그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게 보면은 많은 단어가 이 스페니쉬예요. 그래서 스페니쉬 쓰는 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카탈로그 들으면은 많이 알아들어요. 한 절반가량 이상은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괌입니다. 미국이 점령했던 이곳이 스페인의 지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괌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까지 괌에 머무는데 한국에서 한 4시간 비행기를 직항 타고 가서 이제 인데 이 괌이 우리 딸이 제가 너무
요즘 과로해가지고 목이 이렇게 안 트인다고 저를 강제적으로 납치해가지고 거기에 뭐 비행기를 다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쉬기도 하고 또 고난주간 또 이렇게 그 스포츠를 준비하면서 어쨌든 좀 쉬는 것이 제게 제일 목적인데 가서 그때 괌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대만도 한때 이 스페인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쿠바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부에노리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구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또 아이티가 다 이게 스페인 지배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니까 브라질만 빠져 있잖아요. 브라질은 포르투갈. 유일하게 그 남미에서는 포르투갈, 그는 우리 다음 주에 포르투갈 이제 다룹니다. 포르투갈이 이게 이제 브라질을 지배해서 브라질에는 포만 지금 또 쓰고 있죠. 근데 포하고 스페니시가 비슷한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용어상에는 이해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볼리비아 갔을 때에 우세볼 대학에서 이렇게 졸업 설교도 하고 강의를 해보면은 그게 많은 학생들이 브라질에서 왔어요. 브라질에서는 포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영어로 강의를 해도 포하고 에스파뇰들이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제가 영어를 설명하면 이 에스파뇰 하는 친구가 스페인 말로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 포를 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들, 많은 그 의과생들이 그 브라질에서 왔는데 이 친구들이 알아듣고 농담할 때도 막 박수치고 막 웃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언어가 많이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는 적도 기니 또 이제 서사하라 이 후에는 이제 모로코의 양도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스페인 지배를 받은 나라에서 아시아의 3개국, 남미국의 19개국, 그리고 아프리카 2개국, 그리고 미국은 공식으로 스페인 지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미국은 공식으로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 땅을 이 캘리포니아의 50%를 자기들이 차지하고 또 텍사스에 있는 남부 지역을 그 텍사스 자체가 본래는 다 멕시코 땅인데 그를 타지하고 뉴멕시코 그 땅을 이제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가 전쟁에서 싸웠던 거죠. 근데 멕시코가 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또 스페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미국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마드리드에 동시 다발 테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스페인 전체 인구가 4,600만 정도 됩니다. 수도에 가면은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는 마드리드. 여기에 우리 그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위에부터 보면 부에르타 데 알카라, 그 밑에 사진에는 campo del Moro 공원, 또 밑에 보면 마드리드 왕궁이 나오고 그다음 그 옆에 이제 그 시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이 마드리드에 위치하고 있어서 참 현대 건물과 고전 건물이 어울려서 아름다운 풍경, 관광지로도 참 멋진 곳입니다. 이게 마드리드에 가면은 굉장히 참 볼 게 많아요. 거기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은 마드리드 중심가에 가보면은 여기 이제 그란비아 거리가 이게 척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스페인 하면 투 아닙니까? 소들과 싸우는 경기장이 크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말마다도 투 경기가 있고 스페인에 가시면 투 경기도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겁니다. 여기 이제 1492년에 이사벨 여왕이 콜럼버스를 이제 보내면서 항해를 보내면서 이제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배도 이렇게 다 제공하고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인이지만 대서양을 발견한 탐험가 콜럼버스 그게 나라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가게 됐냐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정식
안 돼. 야사로 따지면은 이사벨도 그렇고 콜럼버스도 단지파 유대인이었다. 그런 얘기가 흘러옵니다. 그것도 제가 어느 책에서 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자, 그 당시는 이슬람 문화가 꽃피운 알람브라 궁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세비야에 있습니다. 조금 나아요. 그라나다에 있는 것인데 처음 봤을 때 신선한 충격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인데 이 그라나다 세비야에 있는 이런 이슬람 문화 문명 800년간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해 온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뚫고 이사벨이 캐토릭의 그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가 목표로 했던 것이 도대체가 인도가 어디 있느냐, 인도에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쭉 가서 이제 지중해 끝으로 가면은 이제 이 땅끝에서 바다가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거를 모험한 거죠. 이거를 뚫고 가면은 인도가 지구 반대 방향에 있다고 생각하고 간 겁니다. 왜 인도입니까? 인도에 가면 차 마시는 거 있죠. 그리고 인도의 향로, 향품, 히말라야 사막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을 이제 수입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지구의 반대편 이런 그 대서양 쪽으로 가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찾아갔던 그런 곳인데 요 옆에 지도는 빨간색 있는 게 다 옛날에 스페인 그 주도권의 식민지였습니다. 24개국.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4번 가지요. 4번. 1차가 여기 있는 대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갔던 거리, 돌아왔던 거리. 그리고 2차 여행 때는 빨간색입니다. 3차째는 그린 칼라입니다. 4차째는 옐로 칼라가 이렇게 있는 그게 갔다 온 것인데 모두 이 콜럼버스가 다녀온 것이 이제 처음에 그가 갔을 때 카나리아 제도에 갔잖아요. 그리고는 그다음 4차까지 갔을 때가 우리가 지난번에 중남미 공부할 때에 우리가 얘기했죠. 파나마, 또 코스타리카, 또 이제 니카라구아 이럴 때에 콜럼버스가 그때 왔던 곳이에요. 네 번째 이렇게 항해할 때 왔던 곳입니다. 어쨌든 콜럼버스가 맨 처음 이렇게 와서 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가 이제 1492년 10월 12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도 미국과 이런 남미 이런 나라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라고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콜럼버스 데이 하면은 그때가 이 북미주에서는 캐나다며 이런데 단풍이 제일 유명할 때입니다. 그 콜럼버스 데이 할러데이 때 단풍 구경하러 많이들 가는 시즌인데 10월 12일. 그리고 1492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 옛날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에 이 콜럼버스가 이제 배에서 내려서 육지에 막 들어갈 때 자기 구두가 막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구두 이 말을 적어보면 1, 네 가지, 네, 4, 구두, 9, 2 이래가지고 내 구두 그거 생각하면 1492년 연도를 외운다.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또 잊지 않고 이 연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1492년이 스페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에 바로 이 이사벨, 이 캐토릭 이런 제국이 다 이 그라나다라는 그 이슬람 제국을 무찌르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므로 이때부터 스페인이 이게 세계관이 넓어져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남미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는 아주 기폭제가 됐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 해인데 일제 1차 항해 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콜럼버스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갔다 온 이곳이 인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왜 그걸 인디언 부를 때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저 사람들 우리 인도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인디언이라고 자꾸 그래요. 이거는 콜럼버스의 실수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세계 지도도 없을 때고 또 이 세계관이 뭐 그렇게 넓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콜럼버스 자신도 죽을 때까지 네 번이나 이렇게 갔다 왔는데도 그래서 여기서 인도인 줄 알고 여기서 향품도 찾고 여기도 차가 뭐 커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런 거를 이제 수입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인도가 아니고 이게 아메리카라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은 또 딴 사람이 와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아메리카는 이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베링해를 건넜던 이 본래 그 토착민을 요즘은요 인디안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디오라고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더 좋은 용어가 네이티브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메리칸 네이티브. 미국에 본래 있었던 토착민들 이런 뜻으로 네이티브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도 그렇게 해서 잘못 내려오고 있다는 거. 자, 이제 우리 마드리아 다시 중성에 가면은 메트로폴리탄 빌딩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주 건물이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뭐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스페인과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가면 건물들이 다 예술적입니다. 굉장히 그 정교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런데 아파트도 보면은 그냥 우리 같이 밋밋하게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착한 조각을 새겨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요. 그 프랑스 가면은 다 그게 아파트도 보면 다 예술품이에요. 다 이래 보면 이런 거와 같이 이게 스페인도 그 당시 막대한 그 시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왕궁에 들어가 보면 안쪽에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로얄 팰리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플라자 항상 이게 캐토릭 문화 또 이 남미 문화는 어디든지 이제 플라자 문화가 형성되는 게 다 이 스페인이 원조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오랜 코목도 이제 안에 끼고 프라도 박물관이 대표적입니다. 이게 마드리드 가면 이 박물관에도 꼭 가보실 필요 있습니다. 많은 그 세계적인 뭐 루브라든지 또 대영 제국 박물관 같은 수준의 또 이제 바티칸 그런 박물관 이런 수준의 많은 작품들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브라도 박물관입니다. 또 레이나 소피아 박물관 여기도 굉장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툴을 저들이 줘서 했는지 이렇게 황소와 새끼 송아지가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 이게 레이나 소피아 박물관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많은 예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페인 하면 투를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죠. 이 투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다 퍼져가지고 이 투를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이 소와 사람의 투쟁 이건데 이 투 게임의 원천을 찾아보니까 스페인의 군주였던 카를로스 5세가 창으로 황새를 죽여서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의 탄생을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펠리페 2세 있죠? 그때 이 스페인이 최대의 그런 이제 전성기를 누릴 바로 그분 태어난 것을 축하해가지고 이렇게 황소를 죽여 축하를 했다는 그게 기원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투는 18세기 때에 프란시스코 로메로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스페인 남부거든요. 남부에 있는 이 출신 이분이 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와 인간의 싸움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명물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에도 투가 유명합니다.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이 멕시코인데 멕시코에 가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장이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다. 그만큼 남미에도 투가 굉장히 아주 그 성행한데 그 모든 게 기원이 스페인역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렇게 인기 있던 투. 이것은 이제 중세 시기를 거쳐서 17세기 말경에 전적으로 스페인 왕실의 오락거리로 귀족들 사이에 성행을 했는데 스페인의 경우에 18세기 초에 보르본 왕조 시대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이런 구경거리로 했는데 꽉꽉 미어집니다. 이 투가 있는 날에는 또
투에 여기 살아남은 이 영웅들, 이 사람들은 이 국가적인 영웅들이에요. 대단합니다. 투하는 방법도 보니까 이게 투사가 수소의 붉은 천을 흔듭니다. 붉은 천을 보면 이 손은 미쳐요. 그래서 여기 공격해 오는 것을 작사를 꼬든지에 심장을 찌르는, 그래서 이 소를 죽이면은 이게 이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잡은 소를 먹지 않고 그대로 소화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속꼬리 살은 따로 빼내서 스테이크로 만들어 특허를 낸 그런 이제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여기 또 개발했는데, 투사의 주역을 만드는 사람을 마타도로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마타도로예요. 그 밖에 작사를 꼽는 반대 예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창으로 소를 찌르는 피카도로도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의 헤네오라고 해서 조수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칭할 때에 토레아도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 경기장에 가보시면은 이 주역과 함께 한 10사람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이게 투를 즐깁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경기에 참석하는 그런 팀의 조원들입니다. 그래서 참 소가 죽어나갈 때 그렇게 또 환호성을 지르는, 또 우리 마드리드 가면은 우리 때릴 수 없는 분이 세르반테스죠. 이분은 1547년생입니다. 1616년인데 이분은 소설가요, 시인이요, 극작가입니다.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은 돈 키호테, 예? 돈 키호테라고 돈 앞에 이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1605년 작인데 이 돈 키호테 이 작품은 문학 전체를 통해서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명작에 속하는 것으로 지혜의 왕자라는 명명이 있습니다. 이 돈키호테의 본래 이제 명칭은 라 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있습니다. 돈키호테가 아니라 돈키호테라고 현지 발음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에스파뇰로 인게니오소 이달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니까 The Ingenious Gentleman Don Quixote of La 만차라고 나오잖아요. 그 인제니어스라는 뜻은 뭔가 아주 독창적인 젠틀먼, 아주 신사라는 것입니다. 이 돈키호테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독창적이에요. 그래서 뭐 풍차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해서 막 그냥 활을 가지고 뛰어가는 모습이나 그걸 또 말리는 산초가 있잖아요. 자기 또 이거는 얘는 또 제대로 또 정신이 있는 친구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그런 신사의 돈키호테 이런 작품을 이제 남겨서 이제 세계적인 명작으로 지금 또 꼽히고 있고, 스페인 하면 이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풍차 마을들이 있는데 아예 돈키호테 풍차 마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세르반테스 그 소설의 기초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동상이 마드리드 한가운데 있습니다. 스페인 광장이 있어요. 네, 돈키호테 이것도 좋은 또 작품이 될 거고, 그 돈키호테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인물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있다 해서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했던 한 독창적인 그런 이제 신사의 모습이 돈키호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두 번째 도시에 가봅니다. 인구가 180만 명,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문화 수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변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올림픽 대회 1992년도에 가졌죠. 시내의 풍경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르셀로나에 있는 지도입니다. 이게 지도의 모습인데 천재 디자이너인 안토니 가우디의 그 디자인했던 건물로 많이 이게 지금 그 분들의 가우디의 작품이에요. 이게 이제 바르셀로나 어디나 있는 곳인데 가우디 이분의 작품들 얼마나 참 야경도 멋있고 이렇게 시내 풍경이 좋습니까? 주로 가우디가 디자인했던 그런 곳입니다. 또 대표적인 또 건물이
이렇게 템포로 엑스피오토리오 델라 이게 사르그라데라는 2010년 이 작품으로 정말 이것이 이 스페인 무슨 관광명소 하면은 이 사진이 딱 떠요. 그만큼 이 대표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이 내부도 굉장히 참 아주 대단합니다. 항구 모습이거든요. 바르셀로나 항구 모습 좋은 호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대 도시가 발렌시아라고 나오는데 인구가 한 80만 정도 되는데 메트로 광역에 150만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발렌시아 여기에 대한 역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 여기 유네스코에 등재됐던 라혼다 국립도자기 박물관이 있습니다. 또 발렌시아 대성당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는 대로 그 중세 스페인의 전선적인 인물인 엘시드가 활약한 곳이 발렌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문화와 풍요로운 땅 발렌시아로 알려지고 있고 네 번째 큰 도시가 세비야라고 합니다. 세비야는 인구가 한 70만 되는 곳으로 또 여기도 아주 이 아름다운 강이 과달키비르라는 강이 흐르고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균 고도가 7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런 평지에 있고 또 여기에 바르셀로나 다음에 이제 그 큰 도시로 이 세비야 자체만 거리가 한 140 제곱 킬로미터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한 70만 정도. 플라멩코의 고향으로 알려진 세비야. 플라멩코는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춤이죠. 여기 있는 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여기 찾아오는 곳입니다. 여기 이제 플라멩코 춤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 가면 곳곳에 이 플라멩코 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달하고, 근데 이 문화가 다 남미 쪽에 들어가 가지고 남미의 그 아주 쾌활한 이런 음악들이 되게 이제 플라멩코 이런 여기에 나오는 음악을 많이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비야 대성당 그들이 이제 캐토릭 문화니까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세비야 알카사르라는 곳이 휴식과 관광의 또 대명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고 그 다음은 이제 그라나다에 갑니다. 그라나다는 인구가 25만 명 그렇게 크지 않는데 옛날에는 이게 모로 왕국의 마지막 요새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라나다 여기도 많이 찾는 곳으로 스포츠 여기도 유명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알람브라 궁전이에요. 이 알람브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영어식으로 뭐 그걸 이름은 알함브라 팰리스라고 읽잖아요. 근데 이 현지 발음은 알람브라라고 읽습니다. 이 뜻 자체가 붉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것이 저녁 노을이 될 때는 붉으스럽게 변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성곽과 이게 궁전 이것이 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1984년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알함브라의 영어식 발음 엘햄브라 이렇게 발생한 알함브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행사에서 이렇게 선전할 때 보면 알함브라 이렇게 하는데 현지 발음은 H 발음이 없고요. 알람브라 이겁니다. 붉은성이라는 그 내부에 13개 탑으로 이렇게 딱 둘러싸 있는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스페인의 관광의 그 어떤 에,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안과 밖의 그런 모습들 아름답지요. 참 이렇게 해서 남부지방의 또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스페인에 가는 곳마다 너무나 참 좋습니다. 그래서 관광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굉장히 볼만하고요. 우리로서는 또 잊을 수 없는 아닉테 선생님이 1944년부터 65년 사이에 망명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때 92년도 올림픽 할 때도 KBS가 일부러 가가지고 여기서 취재하고 했던 곳인데 우리 아닉테 선생님이 파리에서 베토벤 축제를 마치고 나서 독일 거쳤다가 스페인으로 망명할 때 이곳에 계셨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금 애국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 환상곡을 여기서 작곡을 했죠.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전달돼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를 우리나라에 오늘날 애국가로 채택했던 곳, 그렇게 안익대 선생님의 망명했던 그 생가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베리아 반도 하면은 지금 프랑스 바로 밑에 스페인이 있고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공부합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이게 히브리 여기서 나왔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 이제 구라나라는 나라, 옛날에 또 아라곤이라는 나라도 있었던 곳입니다. 우리 한인으로 말하면 마드리아 한인 장로교회가 있어요. 마드리아에 가니까 한 1,500명의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1984년도에 설립됐던 한인 장로교회가 있고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 두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고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십니다. 스페인에서 이 박대진 선교사님 최근에 이제 파송됐던 분이고, 그의 강화식, 김대영, 김영애, 김하구, 도만기, 서영석, 손상호, 이만희, 인석열, 또 이영호, 이옥성, 장상순, 지영범, 최원규, 최원철, 추석호. 요 명단들이요, 우리 KWMC에 나오는 그 주소에 나오는 명단들입니다. 이런 선생님들 주로 고신 출신이 많아요. 고신 출신이 많고 기하성이 이렇게 있고, 그쪽은 캐토릭 나라기 때문에 우리 굳이 뭐 성경가 필요하냐 그러고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이 스페인이 복음화 돼야만이, 그리고 여기는요 그 남미에서 많이들 와요 일하러. 남미 사람들이 이제 알바로 이쪽으로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복음이 또 남미에 그대로 전파되는, 2016년에는 국제 기도 의사회도 여기 모인 적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폴주가는 다음 주에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